어서 오세요. 노벨상 세계입니다. 본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허구성, 과장성, 추측성 정보를 걸러내고 검증된 정확한 지식만을 엄선하여 전해드립니다. 오늘 노벨상 세계는 2023년도 노벨 화학상 3명의 공동 수상자인 문지 배완디, 루이 브루스, 알렉세이 예키모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벨상 세계는 오늘날 AI 시대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 방식과는 달리 인류의 복지에 기여한 현인들의 심오한 지혜와 덕성에 초점을 맞추는 채널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빛나는 점들, 과학을 다시 그리다. 2023년 노벨 화학상. 바로 이 양자점 연구였죠. 아주 작은 나노 입자인데 크기에 따라 색깔하고 성질이 막 바뀐다니 이게 핵심인 거죠. 네,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입자 이야기인데 이 발견 하나가 물리학, 화학, 또 재료공학의 경계를 확 허물어뜨렸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 분야에 걸쳐서 영향을 줬군요. 그렇죠. 시작은 알렉세이 예키모프 박사님이셨어요. 딱딱한 유리 안에서 나노 입자 크기가 색깔을 결정한다는 걸 처음 발견하셨죠. 그 다음에 루이 브루스 박사님이 이걸 액체 속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콜로이드 용액 있잖아요. 거기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증명해내셨고요. 아하, 고체에서 발견한 걸 액체에서도 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군요. 그러면 문지 배완디 박사님은 어떤 역할을 하신 건가요? 배완디 박사님은 이제 그 양자점을 아주 정교하게 원하는 크기로 균일하게 그것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개발하신 거예요. 아주 혁신적인 합성 기술이었죠. 아, 만드는 기술이요? 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쓰는 QLED TV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해졌고 또 암 진단이라던가 몸속을 들여다보는 바이오 이미징 기술 같은데 실제로 양자점을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발견부터 응용, 상용화까지 이 세 분의 연구가 정말 기가 막히게 딱 맞아떨어진 거죠. 와, 정말 대단한데요. 기초과학 연구가 이렇게 바로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다니. 근데 이 세 분 배경이 아주 다 다르다고 들었어요. 두 번째, 세 대륙, 세 인물의 세 작점. 뭐랄까, 각자 어떤 길을 걸어오신 건지 궁금한데요. 네, 배경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알렉세이 예키모프 박사님은 1945년, 그러니까 구소련 시절에 태어나셨어요. 냉전 시대였잖아요. 그 치열한 과학 경쟁 속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으셨고요. 소림의 과학자셨군요. 네. 반면에 루이 브루스 박사님은 1943년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2차 대전 끝나고 미국이 과학 기술에 엄청나게 투자하던 시기였죠. 프린스턴, 컬럼비아 같은 명문대에서 물리화학을 공부하시고 특히 그 유명한 벨 연구소에서 나노 입자 연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벨 연구소요. 그러면 배완디 박사님은요? 또 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문지 배완디 박사님은 1961년에 파리에서 태어나셨는데 아버님이 튀니지 분이셔서 다문화 환경에서 자라셨어요. 그러다 미국으로 가셔서 하버드, UC 버클리, 그리고 지금 계신 MIT까지 뭐랄까 최고의 연구기관들을 두루 거쳤었죠. 정말 과학계의 세계 시민이라고 부를 만해요. 와, 진짜 다 다르네요. 소련, 미국, 그리고 다문화 배경까지.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엄청났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호기심. 이게 연결고리였군요. 세 번째, 화학으로 향한 여정.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분들이 처음부터 화학자는 아니었다면서요? 맞아요. 다들 약간 다른 분야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노 세계의 매력, 특히 화학적 합성의 가능성에 빠져드신 거죠. 예키모프 박사님 같은 경우는 원래 물리학자셨어요. 물리학자셨어요? 네, 유리 연구를 하시다가 우연히 그 속에 나노 입자들이 색결이 변하는 걸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화학적으로 만들 수 없을까 하고 화학적 합성 쪽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신 거죠. 물리학에서 화학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오신 거네요. 브루스 박사님은 어떠셨어요? 브루스 박사님은 물리화학이랑 전자공학이 배경이셨는데 벨 연구소에서 반도체 입자를 연구하다가 액체 속에 있는 입자들도 크기만 다르면 광학적 특성이 확 달라진다는 걸 실험으로 딱 증명해내셨죠. 배완디 박사님은 원래 이론화학 쪽이셨는데 MIT에 가셔서 실제 나노 입자를 아주 정교하게 만들고 제어하는 그 합성 기술 개발에 완전히 몰두하신 거예요.
특히 양자점 품질을 높이고 대량으로 균일하게 생산하는 방법을 찾아낸 게 아주 결정적이었죠. 결국 세 분 다 이 물질의 성질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조절할 수 없을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화학적 합성이라는 도구에서 찾으신 거군요. 참 흥미로운 과정이네요. 이런 연구에는 환경도 중요했을 텐데요. 네 번째, 실험실과 연구 환경. 각자 어떤 환경에서 이런 성과를 내셨을까요? 네, 연구 환경 정말 중요하죠. 예키모프 박사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련의 오프의 물리기술연구소였는데 당시에는 좀 폐쇄적일 수도 있는 환경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아주 독창적인 아이디어랑 실험으로 돌파구를 찾으셨어요. 고체 물리나 반도체 광학 분야에서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응용 연구가 막 활발하게 교류하고 이론하는 사람, 실험하는 사람이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아, 벨 연구소는 분위기가 또 달랐군요. 배완디 박사님은 MIT셨죠? 네, 맞습니다. MIT는 뭐랄까 화학, 재료과학, 공학 이런 다양한 분야가 정말 역동적으로 융합되는 곳이잖아요. 배완디 박사님은 이런 다학제적인 협력 그리고 산업계와의 연계 같은 기회를 잘 활용해서 양자점 기술을 정말 실용적인 단계까지 끌어올리신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좋은 장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연구자의 어떤 자율성이나 다른 분야와 만날 수 있는 그런 융합의 기회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혁신의 핵심 동력이죠.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수상 연구 주제 개요 양자점, 나노 입자의 색을 바꾸다. 이 양자점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왜 인공원자라고도 부르는지 궁금해요. 양자점은 크기가 정말 아주 작아요. 수 나노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초미세 반도체 입자인데요. 이게 너무 작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전자의 움직임이 마치 원자 안에 갇힌 것처럼 제한을 받게 돼요. 이걸 어려운 말로 양자 구속 효과라고 부릅니다. 양자 구속 효과. 전자가 좁은 공간에 갇힌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요? 네, 전자가 갇히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상태가 달라져요. 입자 크기에 따라서요. 쉽게 말하면 기타 줄을 짧게 잡으면 높은 소리가 나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입자가 작아질수록 전자가 더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고 그 결과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빛의 파장, 즉 색깔이 달라지는 겁니다. 와, 크기만 달라져도 색깔이 바뀐다. 네. 중요한 건 화학 성분은 똑같은데 오직 그 크기만 조절해서 빛깔이나 전기적 성질 같은 특성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주 정밀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같은 물질인데 크기만 줄였더니 파란색이던 게 뭐 빨간색도 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게 재료과학에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 거예요. 예전에는 물질 성질을 바꾸려면 뭐 원자나 분자 구성을 바꿔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미 만들어진 입자의 크기라는 물리적인 변수만으로도 특성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된 거죠. 아, 정말 혁신적이네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키모프 박사님이 유리 속에서 이 놀라운 현상을 처음 발견하고 실험으로 증명하셨고 브루스 박사님이 이걸 액체 속에서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셨고 마지막으로 배완디 박사님이 이 양자점을 아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딱 확립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다양한 응용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섯 번째, 핵심 발견의 본질입니다. 바로 이 물질의 크기만으로 빛깔을 바꾸고 또 특성까지 조절한다는 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네, 근데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었죠. 맞아요. 기존의 어떤 물질 과학 상식을 완전히 뒤흔든 사건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알렉세이 예키모프, 루이 브루스, 문지 배완디 이 세 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네. 예키모프 박사가 1980년대 초였죠. 그 유리 속에 있는 아주 작은 반도체 나노 결정 있잖아요. 네네. 그게 크기에 따라서 빛을 흡수하는 색깔이 달라지는 걸 처음 발견한 거예요. 아, 유리 속에서요? 네. 이게 바로 그 양자 구속 효과를 실험으로 딱 보여준 순간이었어요. 물질이 엄청 작아지면, 그러니까 나노미터 크기가 되면 전자의 움직임이 제한되면서 성질이 막 바뀌는 거거든요. 아하, 크기에 따라서요? 그렇죠. 크기에 따라 광학적, 전기적 성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 후에 이제 브루스 박사가 이 신기한 현상이
단단한 유리속뿐만 아니라 그 용액속 있잖아요. 네, 액체 속. 네, 액체 속을 막 떠다니는 콜로이드 입자. 거기서도 일어난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능성이 확 열린 거죠. 와, 그럼 가능성은 확인됐는데, 근데 이걸 진짜로 실생활에 쓰려면 뭔가 좀 더 결정적인 게 필요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배완디 교수의 기여가 정말 결정적입니다. 이분이 뭘 했냐면 크기가 아주 그냥 균일하고 결함도 거의 없는 그런 양자점을요. 네. 마치 레고 블록 쌓듯이 정밀하게 그리고 원하는 만큼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화학적 합성법을 개발한 거예요. 아,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군요. 하고 비초율을 정말 극적으로 끌어올렸어요. 이게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아는 QLED TV 같은 건 뭐랄까 상상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와, 그러니까 화학 성분은 똑같은데 오직 나노미터 수준의 그 크기 조절만으로 물질의 성질을 그냥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야, 진짜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을 과학으로 딱 증명한 셈이네요. 이 점 여러분께서도 주목해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7번째 노벨상 선정 이유입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이 왜 이 세 분에게 노벨 화학상을 수여했을까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죠? 네, 노벨위원회에서는 이 세 분의 연구가 단순히 그냥 개별적인 발견 이걸 넘어서서요. 나노기술이라는 이 거대한 분야에 씨앗을 뿌리고 네,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이론으로만 있던 걸 실험으로 증명해내고 결국에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까지 쭉 이어지는 이 완전한 과정을 보여줬다고 평가를 한 거죠. 그 전체 과정을 높이 평가했더니요. 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분들이 뭐 같이 연구한 팀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에키모프의 첫 발견, 그리고 브루스의 그 확장, 배완디의 정밀합성법 개발, 이게 수십 년에 걸쳐서 마치 이어달리기처럼 착착 연결이 된 거예요. 아, 이어달리기처럼요? 네. 그렇게 연결되면서 양자점 시대를 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과학 연구가 그 탐구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로 본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8번째. 양자점의 응용과 확산입니다. 이제 이 기술이 실험실에 나와서 우리 주변 정말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잖아요. 아마 가장 쉽게 접하시는 건 역시 QLED TV일 거예요. 맞아요. 그 양자점은 크기별로 아주 순수하고 정확한 색깔을 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QLED TV가 기존 디스플레이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다채로운 색감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에너지 효율도 좋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의료 분야에서도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기존에 쓰던 형광 표지 몰줄보다 훨씬 밝고 오래가요, 이 양자점이. 아, 더 밝고 오래 간다고요? 네. 그래서 암세포를 아주 정밀하게 추적하거나 우리 몸속을 들여다보는 그런 바이오 이미징 기술에 거의 혁신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TV나 의료 말고 또 어떤 분야를 좀 주목해 봐야 할까요? 에너지 쪽에서는요. 태양전지 효율 높이는 연구, 그리고 물을 분해해서 수소 얻는 거 있잖아요. 광촉매. 아, 네네. 수소에너지. 네, 그런 연구가 아주 활발하고요. 또 환경 분야에서는 아주 적은 양의 오염물질도 찾아내는 초정밀 센서, 이걸로 개발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센서로도 쓰이는군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미래 기술로 꼽히는 양자 컴퓨터 있잖아요. 네, 양자 컴퓨터. 거기 정보 처리 단위가 큐비트인데 이 큐비트로 쓰이거나 아니면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그 양자 통신, 거기에 꼭 필요한 단일 광자를 만들어내는데도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되고 있어요. 야, 정말 그야말로 빛을 다루는 가장 작고 정밀한 도구라는 표현이 아주 딱 들어맞네요. 자, 9번째 후속 연구와 확장입니다. 이 세 과학자의 발견은 끝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죠. 이 발견 이후에 나노기술은 또 어떻게 더 발전을 했을까요? 네, 그 초기 양자점은 사실 좀 약간 불안정하고 효율도 좀 낮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양자점 핵심, 이걸 코어라고 하는데 이 코어를 다른 물질 껍질, 즉 쉘로 이렇게 감싸는 코어 쉘 구조를 개발했어요. 아, 코어 쉘 구조. 뭔가 보호막 같은 건가요? 그렇죠. 약간 그런 개념이죠. 이렇게 하니까 성능하고 안정성이 확 올라갔어요. 이게 사실상 상용화에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됐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초기에 많이 썼던 그 카드미움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좀 독성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 독성 문제요? 네. 그래서 인듐이라든지 아니면 탄소, 실리콘처럼 우리 몸이나 환경에 좀 더 안전한 재료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양자점을 만들려는 연구가 아주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건강과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죠. 아,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하겠네요. 재료만 바꾼 게 아니라 뭐 모양에도 변화가 있었다고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대부분 그냥 동그란 공 모양이었어요. 구형이었는데 연구가 발전하면서 뭐 막대기 모양 아니면 납작한 판 모양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양자점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모양이 달라지면 뭐가 좋은 건가요? 모양이 달라지면요. 빛을 내는 방식이나 뭐 전자가 움직이는 특성 같은 게 미세하게 달라져요. 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더 새롭고 뭔가 특정 목적에 맞는 그런 응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인공지능 AI가 이런 복잡한 나노물질 설계를 막 도와주기도 하고요. 네. 로봇이 실험을 자동화하기도 하면서 연구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와, 진짜 원자나 분자 단위에서 물질을 설계하고 조립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거군요. 그 시작에 이 세 분의 발견이 있었던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10번째, 수상 이후의 삶입니다. 노벨상이라는 어떻게 보면 과학계 최고 영예잖아요. 이걸 받으신 후에 이 세 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네, 다들 여전히 연구자의 삶을 계속 이어가고 계세요. 배완디 교수는 MIT에서 양자점의 생체 응용 연구 이걸 계속하면서 동시에 과학 지식을 대중에게 좀 쉽게 알리는 데도 힘쓰고 있고요. 대중화에도 힘쓰시는군요. 네, 그리고 브루스 교수는 컬럼비아대에서 은퇴는 하셨지만 여전히 기초과학의 어떤 자율성, 중요성 이런 걸 강조하시면서 후배 과학자들에게 조언도 아끼지 않으시고 정책 자문에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예키모프 박사님은요? 에키모프 박사 역시 뭐 강연 같은 걸 통해서 자신의 경험, 특히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연구를 계속 이어갔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젊은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계시죠. 아, 단순히 그냥 지식 전달을 넘어서 경험과 철학을 나누면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 힘쓰고 계시군요. 그렇죠. 다들 후학 양성에 애정이 깊으시고 창의적인 연구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계세요. 네. 노벨상 수상의 영광, 그걸 넘어서 과학자로서의 어떤 책임, 그러니까 역할까지 다하는 모습. 이것이 어쩌면 양자점 발견 그 자체만큼이나 값진 유산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11번째, 논란과 한계입니다. 양자점 기술 이게 정말 대단하긴 한데 뭐랄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따르기 마련이죠. 예, 그렇죠. 항상 양면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혁신 기술을 둘러싼 뭐 과학적, 환경적, 또 윤리적 쟁점들 이런 걸 좀 깊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아마 듣는 분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네, 맞아요. 특히 그 초기 상용화 과정에서 카드뮴 기반 양자점이 좀 문제가 됐었죠. 카드뮴. 그 중금속 문제군요. 네, 그게 독성 중금속이니까요. 이게 만약 인체에 쌓이면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폐기하고 관리할 거냐 이런 기준이나 뭐랄까 국제 규범 같은 게 기술 속도를 잘 못 따라갔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하긴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요. 게다가 그 나노 크기라는 점도 문제를 더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만약 이게 환경에 유출되면 워낙 작아서 기존 방식으로는 추적하거나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이게 또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일부 동물 실험에서는 독성 반응이 보고되기도 했고요. 정말요? 그럼 안전성 검증이 더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안전성 연구나 규제 마련이 좀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죠. 윤리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생명과학 쪽 응용이면 더 그렇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질병 진단이나 추적에 이 기술이 쓰인다면 개인의 아주 민감한 생체 정보가 어떻게 보호될 건가? 혹시 이게 오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계속 제기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의 투명성이나 사용자 동의 같은 절차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군요. 네,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과학 자체의 한계도 아직 있고요. 과학적 한계라면 어떤 걸까요? 양자점의 그 발광 효율이나 안정성이 뭐 특정 조건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가 품질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균일한 품질 관리나 표준화는 아직 좀 숙제인 셈이네요? 네, 풀어야 할 과제죠. 근데 흥미로운 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수상자들 스스로도 굉장히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아, 수상자들이요? 네. 배완디 교수는 일찍부터 그 카드뮴 없는, 그러니까 독성이 적은 양자점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브루스 교수도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예키모프 교수 역시 나노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좀 경계해야 한다고 봤고요. 아, 다들 고민이 깊었군요. 12번째 수상자의 인격과 철학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술적, 사회적 고민 속에서 연구를 이끌었던 세 분 과학자를 보면 뭔가 공통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요? 뭐랄까, 겸손함이랑 책임감이요. 이게 혼자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협력, 때로는 뭐 운 같은 우연, 그리고 과학 공동체가 중요했다 이런 이야기를 늘 하시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정말 그게 두드러지죠. 배완디 교수만 해도 팀워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연구하다 보면 예상 못한 결과가 나올 때도 있고 심지어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도 배움을 찾아야 한다. 이런 태도를 강조해요. 예상 밖의 진실을 만난다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그리고 환경 문제 같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브루스 교수는 좀 조용한 천재 같은 느낌이던데요. 맞아요. 막 떠들썩하기보다는 묵묵히 연구에 집중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면서도 연구실 분위기는 굉장히 수평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발견 초기에도 아주 신중했고 과학이란 건 동료들과의 비판과 교류를 통해 발전하는 거라고 봤죠. 제자들에게 지식 자체보다는 생각하는 방식을 가르치려 했다는 점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스승님 만나면 정말 좋겠죠. 그럼요. 에키모프 교수는 또 경우가 좀 다르죠. 그 구소련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연구를 하셨으니까요. 아, 맞아요. 환경이 많이 달랐겠네요. 네. 어려움도 많았지만 본인은 늘 운과 타이밍이 중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과학을 단순히 현상 밝히는 걸 넘어서 뭐랄까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탐구로 보셨어요.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자세, 그리고 과학과 자유를 연결하는 그런 독특한 시각도 보여주셨죠. 듣고 보니 세 분 다 정말 거대한 과학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모습이네요. 자신을 발견을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듯한? 네, 그런 겸손함이 느껴지죠. 요즘처럼 막 속도랑 경쟁이 중요한 시대에 이분들의 삶은 좀 다른 가치, 뭐랄까, 느림, 깊이, 협력, 책임, 이런 걸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13번째, 후대의 평가와 기억입니다. 이분들의 업적은 단순히 양자점을 발견했다,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죠. 세상을 보는 방식이요? 네. 특히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의 틀을 바꿨다는 거죠. 물질의 크기를 조절해서 성질을 바꾼다. 이 발상 자체가 혁신이었으니까요. 아, 크기로 성질을 조절한다는 그 발상이요? 네. 듣고 보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재료과학, 나노기술, 광학, 생명과학 할 것 없이 정말 다양한 분야로 그 영향력이 쫙 퍼져나갔고요. 이제는 관련 분야 교과 과정에서는 거의 핵심 내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분들 연구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노과학은 상상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대중들에게도 이제 아주 낯선 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보고 계실지도 모르는 그 QLED TV라던가 병원에서 쓰는 정밀 의료 영상 기술 같은 거요.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서 삶을 바꾸는 기술로 인식되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QLED TV 강연이나 인터뷰 영상도 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얼굴이나 생각도 많이 친숙해졌죠. 후배 과학자들에게는 어떤 존재로 기억될까요? 단순한 지식 전달자 그 이상인 것 같아요. 탐구하는 자세 그 자체를 보여준 스승으로 기억되죠. 배완디 교수 연구실은 자유로운 탐구의 상징처럼 되었고, 브루스 교수는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에키모프 교수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도전 정신 그 자체로 모델이 된 거죠. 심지어 예술이나 문화 쪽에도 영향을 줬다고요? 네, 약간 의외일 수도 있는데 그 입자 크기에 따라 색이 달라진다는 개념 있잖아요. 그게 미디어 아트나 과학 커뮤니케이션에서 아주 흥미로운 소재로 쓰이면서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어요. 와, 정말 다방면에 영향을 미쳤네요. 그렇죠. 결국 이분들이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기술 자체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고 실험하고
그걸 우리 삶과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는 점. 바로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작은 나노 입자를 통해서 말 그대로 빛을 마음대로 설계하고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우리 인류에게 선물한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과학에 작동하는 방식 자체에도 꽤 큰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렇죠. 양자점을 21세기의 프리즘이라고 불러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의 그 양자 법칙이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질이라는 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목적에 맞게 설계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대상이라는 그런 인식의 전환까지 가져왔죠. 아, 물질을 설계한다. 네. 과학이 발견을 넘어서 이제 창조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연구 과정을 보면 그 기초과학적인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실험으로 구현하고 기술로 응용되고 또 다양한 학문이랑 융합되고 정말 과학은 연결의 예술이라는 걸 명확히 보여준 것 같아요. 맞아요. 협력의 중요성, 또 실용적인 가치에 대한 고민, 그리고 끊임없는 상상력, 이 모든 게 조화를 이룬 결과라고 봐야죠. 과학자로서 보여준 태도도 참 배울 점이 많고요. 네, 그 겸손함이라든지 동료들과의 협력,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까지. 배완디 교수가 사회 참여에 노력한 거나 브루스 교수가 생각하는 법을 전수한 거, 또 예키모프 교수의 순수한 연구 열정 같은 것들을 보면 과학을 그냥 지식 습득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려는 깊은 질문의 과정으로 여기게 만들죠. 네, 오늘날 우리가 보는 TV 화면의 그 생생한 색감이나 더 정확해진 의료 진단 같은 걸 통해서 이분들 연구 성과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죠. 시작은 정말 작은 입자에 대한 호기심이었는데 그 결과는 세상을 더 밝고 다채롭게 볼 수 있는 빛의 도구라는 엄청난 선물로 돌아왔네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는 과학이 어떻게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지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가장 작은 세계에 대한 탐구가 가장 밝고 유용한 빛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설. 그 중심에는 결국 인간의 끝없는 호기심과 상상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500자 총론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2023년 노벨 화학상은 양자점이라는 미세 입자가 과학, 기술,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문지 배완디, 루이스 브루스, 알렉세이 예키모프 세 수상자는 이론적 예측, 실험적 증명, 그리고 기술적 응용 가능성을 차례로 열어가며 빛을 설계하는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과학적 상상력이 어떻게 현실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되는지를 증명했죠. 이제 우리는 그들이 우리 손에 쥐어준 이 빛의 도구를 활용하여 세상을 더욱 정밀하게 관찰하고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세상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AI에서 마구 쏟아지는 지식의 홍수 시대에 대응하여 현인들의 지혜와 덕성을 부각시키는 노벨상 세계 채널이 제공하는 2023년도 노벨 화학상 3명의 공동 수상자 문지 배완디, 루이 브루스, 알렉세이 예키모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24년도 노벨 화학상 수상자 데이비드 베이커, 데미스 하사비스, 존 점퍼의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